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부활했습니다. 유로 2024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2대1로 꺾고 파죽의 6전 전승으로 12년 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까지 사상 첫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페인 축구가 세계 축구를 선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페인 축구에 대한 파회법도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스페인 축구가 이후 공격 라인에서 특히 최전방에서 최고의 스타 선수를 배출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했던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킬리안 음바페도 있었고, 또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 라리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인 선수로 극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타 선수들보다 스페인의 축구, 스페인의 팀 플레이가 더 강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또 하나, 스페인 역시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는데요. 유로 대회 역사상 최연소 득점을 기록한 16살의 신성 라민 야말이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이날 경기 음바페보다 더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회 개막 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혀왔던 프랑스를 팀 플레이로 압도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한국 시간으로 7월 10일 새벽 스페인이 프랑스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9분 콜로 무아니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가 길게 이어져 왔던 필드골 침묵을 깼지만 전반 21분 라민 야말의 원더골 동점골에 이어 전반 25분에는 다니 올모 선수가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선보였던 것 같은 놀라운 트래핑에 이은 하프발리 슈팅으로 역전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스페인은 2012년 유로 대회 이후 월드컵 유로 대회 통틀어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르게 됐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개막전부터 준결승까지 전승, 6전 전승을 거둔 유로 대회 최초의 팀이 된 것입니다. 물론 유로 대회가 더 적은 팀들이 참가하고 또 적은 경기를 치를 때는 전승을 거둔 기록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24개 팀 체제, 7경기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었던 대회 체제에서는 6연승을 거둔 최초의 팀이 된 것인데요. 크로아티아와의 개막전부터 3대0 완승, 지난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에도 1대0 승리를 거뒀고 돌풍의 팀 알바니아까지 1대0으로 꺾으면서 조별리그를 전승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또 다른 돌풍의 팀 조지아와의 경기는 첫 번째 대회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4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했던 공격력을 보였고요. 8강전에는 난적일 수밖에 없는 개최국 독일을 상대로 심지어 한 명이 막판에 퇴장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프랑스까지 2대1로 꺾으면서 이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승자를 결승전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러한 스페인의 성공은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스페인 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19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2015년 유럽 19세 이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던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은 이어서 2019년에는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유럽 21세 이하 챔피언십을 우승했고, 비록 2020 도쿄 올림픽 23세 이하 레벨에서는 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하며 은메달로 연속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스페인 성인 대표팀을 맡은 뒤에는 2022-2023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 그리고 이번 유로 2024 대회 결승 진출까지 연달아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이끌면서 성공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결승전 결과가 남아있지만 이 결승전 결과와 관계없이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은 대표팀도 연령별로 꾸준히 한 감독이 맡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왜 효과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지도자 육성 방식, 꾸준히 연령별과 성인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방식에 대한 검증도 된 것인데요.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스페인에게는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결장 선수 때문인데요. 독일과의 8강전에서 페드리 선수가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대회 잔여 경기를 뛸 수 없게 됐었고, 또 경기 막판 두 번째 경고까지 받은 베테랑 라이트백인 다니 카르바알도 퇴장 징계로 뛸 수 없었습니다. 8강전까지 주전 센터백으로 뛰어왔던 로빈 르노르만까지도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다 보니까 3명의 주전 자원이 빠진 것이거든요.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별리그에서 최고의 스타인 킬리안 음바페가 코뼈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해야 했고, 그 마스크의 불편함과 또 그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못 보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음바페가 많이 회복을 하면서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경기력을 찾지 못하면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음바페에게 굉장히 의존한다는 것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을 보면 스페인은 왼쪽 측면에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니코 윌리엄스, 최근 델라프렌테 감독을 통해서 전방에서 연계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알바로 모라타,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란한 기술과 왼발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라민 야말이 배치됐고요. 3미들은 페드리가 빠진 자리에 다니 올모가 선발 출전하면서 원볼란치로 로드리, 그리고 메잘라 위치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출전했습니다. 다니 올모가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득점 과정에 관여를 하고, 파비안 루이스가 키패스를 뿌리고 로드리가 경기 방향을 설정하는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포백 라인은 수비에 치중하고 있는 쿠쿠렐라가 왼쪽, 그리고 공격적으로 뛸 수 있는 헤수스 나바스가 카르바알이 비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센터백 자리는 후방에서 1차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왼발 센터백 라포르트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기여했던 주장 나초 페르난데스가 배치됐고요. 골문은 우나이 시몬이 지켰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콜로 무아니를 배치하고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드리블이 좋은 덴벨레를 배치했고요. 이번 경기는 앙투안 그리즈만을 벤치에 내리고 캉테, 추아메니, 라비오로 조금 피지컬적으로 강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테오 에르난데스, 윌리엄 살리바, 다이오 우파메카노, 쥐일 쿤데, 골문은 마이크 메냥이 지켰는데요. 이날 경기 선수 평점을 보시면 골을 기록한 야말과 올모가 각각 경기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는 오른쪽 측면에서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좋은 개인적인 기록과 평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요. 랑달 콜로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넣으면서 높은 평점을 받았지만 득점 외에는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고, 킬리안 음바페도 이 무아니의 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7.1점으로 평점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 이름값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통계 기록상으로 라민 야말이 7.6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그 다음이 다니 올모였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도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16세 362일의 나이, 곧 만 17세 생일이 되는 라민 야말은 유로 대회뿐만 아니라 월드컵까지 포함해도 메이저 대회 역사상 16세의 나이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메이저 대회 역사상 최연소 득점 선수가 된 것인데요. 라민 야말은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중요했던 조지아와의 16강전, 독일과의 8강전 역시 내리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미 3도움으로 득점 없이도 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특히 개인 능력이 빛난 골을 터뜨리면서 장차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새로운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바르셀로나는 마르지 않는 유망주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메이저 대회 최연소 득점 기록을 보시면 가비 선수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8세 110일의 나이로 유럽 선수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득점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 가비 선수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라민 야말이 등장을 한 것이고, 또 지난 유로 대회 같은 경우에는 페드리가 등장했었는데 이번 대회 도중에 또 페드리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러한 과정에도 라민 야말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라민 야말이 현란한 개인 드리블 능력으로도 유명하지만 두 차례의 키패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두 차례의 크로스, 두 차례의 롱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 공격에 관여를 했고요. 세 차례의 슈팅 중에 하나는 득점, 하나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하나는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두 차례의 드리블 돌파 중에 하나가 성공했고, 또 상대와의 볼 경합에서 이기는 정말 공을 따는 능력까지 보여줬거든요. 10번의 볼 경합 중에 6번을 지상 경합 상황에서 승리했고, 또 두 차례 파울을 기록할 정도로 본인이 수비 상황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세 차례의 태클, 그리고 한 차례의 걷어내기까지 공수 양면에 걸쳐서,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 함께 커버해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선수는 다니 올모인데요. 스페인 대표팀의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 실력과 기량과 꾸준함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다니 올모라고 할 수 있는데, 페드리의 로테이션 자원 내지 교체 자원으로 뛰다가 페드리의 부상 상태에서 마침내 선발 출전 기회를 오늘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번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 다니 올모잖아요. 벌써 이번 대회 5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유로 2012 대회 스페인이 이전에 거둔 마지막 메이저대회 우승 당시 다비드 실바가 2골 3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메이저대회 단일 대회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최초의 스페인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다니 올모 선수의 이 득점 행진이 조지아와의 16강전, 독일과의 8강전, 프랑스와의 4강전 등 토너먼트 들어와서 3경기 연속골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득점 경기 중에 단 한 경기만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적으로 골폭풍을 일으킨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세 번째 골만으로도 다니 올모 선수가 현재 공동 득점 1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미 탈락한 조지아의 미카우 타자라든지 독일의 무시알라, 네덜란드의 학포, 슬로바키아의 슈란츠 선수가 나란히 공동 득점 1위이기 때문에 올모 선수가 결승전에서도 득점을 추가한다면 4골로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MVP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말과 올모의 득점이 터지면서 승리했지만 왼쪽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간격을 만들어주는 니코 윌리엄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비록 개인적인 공격 성공이 많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의 이날 경기 공격 서드 지역에서의 비율을 보시면 60.1%가 왼쪽 측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쿠쿠렐라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니코 윌리엄스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의 속도를 활용한 측면 공격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쪽으로 사실은 수비수들이 몰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생긴 공간들, 중앙과 반대편 공간을 올모와 야말이 공략하면서 프랑스 수비를 흔들어 놓은 것이죠. 이 장면은 니코 윌리엄스가 총공세를 펼치던 프랑스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돌파하는 과정이었는데 마이크 매냥 골키퍼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차단하지 않았다면 니코 윌리엄스 역시 이번 경기 득점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또 한 번 유로에서의 악몽을 겪었는데요. 유로 대회에서 이전에는 사실 득점조차 없었죠. 2번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모두 골을 넣을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월드컵 우승과 준우승을 이끌어내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던 음바페지만 유로 2020 대회는 물론이고 이번 대회까지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에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던 것이 타격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 스페인과의 경기까지 무려 23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기대 득점이 2.2골이나 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무득점으로 대회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공격의 차이가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린 이성 공격과 측면 공격수들의 퀄리티와 더불어서 최전방 공격수의 전수적인 역할에 있는데요. 지금 양 팀의 평균 포메이션과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스페인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은 7번 모라타가 하프라인 부근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움직이면서 진짜 9번과 가짜 9번의 위치를 오가면서 본인은 조금만 희생하더라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계해주면서 올모와 야말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가 올라가서 공간을 확보하고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공중볼도 따내고 연결해주고 흘려줬던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 12번인 무아니가 최전방에 배치됐는데요. 무아니 개인은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보시는 대로 고립되어 있어요. 거의 연계나 또 팀 플레이에 관여하는 역할들이 적었거든요. 공이 없을 때의 플레이 관여도와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모라타가 전방부터 수비 지역까지 폭넓게 가져가면서 수비 가담, 연계, 연결고리 역할들을 잘했다면 무아니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경기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도 모라타는 페널티 박스 바깥 바로 뒤부터 중앙 미드필드 영역까지를 커버하면서 올모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야말과 윌리엄스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면서 겹쳐져 있는데 무아니는 아주 작은 위치만 차지하면서 역시 간헐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라타 선수의 전방 9번 역할을 전술적으로 잘 활용했던 델라푸엔테 감독의 전술 전략과 또 공격 세부 전술 구축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기록을 보시면 스페인이 더 효율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찌감치 리드를 잡은 이후에 프랑스가 총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슈팅 숫자 자체는 프랑스가 9대6, 유효슈팅 3대2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1.01 대 0.74로 프랑스가 앞서 보이지만 점유율은 58%, 스페인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면서 풀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두 차례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장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흐름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시간에 기대 득점을 봤을 때도 사실은 스페인이 2대1로 앞선 시점까지는 더 많은 좀 유효한 공격 기회를 만들다가 말씀드린 리드 상황이다 보니까 후반전, 특히 후반전 막판으로 가고 많은 선수를 교체하면서 프랑스가 이 상황을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공격 위협 그래프를 보더라도 사실 초반에 완전히 스페인이 압도를 하다가 역습을 당해서 선제골을 내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세를 펴면서 경기를 뒤집었고 경기가 뒤집힌 이후 후반전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가져간 프랑스가 공격 기회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확실히 득점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60분 이후에 공격 위협도와 기대 득점이 모두 역전된 것을 봤을 때는 이 패턴은 끌려가는 팀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 나온 것이지 팀간 전력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선제골 장면은 말씀드린 역습 상황에서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무아니가 헤더로 마무리한 것인데 스페인의 그나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볼 수비의 허점이 드러났던 장면이죠. 하지만 빠르게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전반 21분에 모라타가 보시는 대로 뒤로 빠져나오면서 공을 소유하고 확보하고 연결해준 것을 스크린 플레이까지 해주고 야말이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페인팅으로 왼쪽으로 바꾼 이후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그대로 25m 거리에서 강하게 때려서 감아 넣으면서 1대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손을 뻗어도 막을 수 없는 바깥으로 감겨 들어오는 원더골이었고요. 곧바로 4분 만에는 오른쪽에서 나바스가 오버래핑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살리바가 헤더로 걷어냈지만 흐른 공을 추아멘이 앞에서 다니 올모 선수가 오른발로 한번 툭 치고 왼발로 다시 한번 쳐서 방향을 바꿔 놓은 다음에 오른발 대각선 슈팅을 반대로 때려 넣는 정말 박지성 선수의 포르투갈전 골을 생각시키는 골로 경기를 뒤집은 것입니다. 라민 야말은 결정적인 동점골뿐만 아니라 81분에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로드리에게 넘겨주고 로드리가 전진 패스를 교체로 들어왔던 메리노에게 주고 메리노가 오른쪽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다가 사이드에 벌려있던 야말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야말이 여기서 가운데로 달려들어오면서 또 한 번 페인팅으로 수비를 제치고 왼발 강슛을 때렸는데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야말이 이후 89분에 교체가 됐는데 페란 토레스가 더 베테랑 공격수지만 야말 선수가 최근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만 16세다 보니까 독일의 이 노동법에 따르면 만 16세는 축구 선수도 밤 11시 이후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그때 이제 경기를 뛰는 게 노동이 되니까 11시 이후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시를 넘어서 뛰게 되면 무려 48,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축구협회는 이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야말을 출전시킬 정도로 야말 선수의 영향력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86분에 단독 돌파를 통한 오른발 슈팅 기회도 크게 골문을 벗어나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무력하게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탈락 속에 스페인이 결승에 선착했고 대회전 마찬가지로 최고 우승으로 꼽혔지만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인해 네덜란드와의 준결승 과연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은 잉글랜드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7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경기 승자가 한국 시간 7월 15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과연 스페인의 결승전 상대는 누가 될지, 스페인이 사상 최초의 7전 전승 우승으로 유럽 챔피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여름 유럽 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유로 2024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